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편을 지금 준비하셨고요. 예, 우리 소장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사실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에 잘 올라가게 될런지 올려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목소리만 나갈지라도 아무튼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오늘은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이거는 우리 인문결의 자체 코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어요. 뭐 뉴스 공장이라던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런 데서 뭐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쵸.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네. 자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네. 이번에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편에서는요, 조현병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이제 기사를 보여주신 게 2009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70대 A씨가 잠자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를 해서, 이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 한 편이랑요. 또 하나는 지난달 21일에 45세 A씨가 이제 귀가하던 여성에게 간첩이냐며 뭐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분도 이제 조현병 환자였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 근데 요즘에 이 조현병에 대한 범죄, 조현병 환자여서의 이 범죄 기사가 사실 많이 눈에 띄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조금 듣기는 하는데 네. 좀 더 정확히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조현병이 일단 어떤 건가요? 조현병이라는 병, 이게 낯선 분들도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아주 최근에 생긴 말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2011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전에 없던 병이 이제 2011년에 새로 생긴 병이라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이게 2011년부터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닐 그렇죠. 거고. 그건 아니고.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뭔가 다르게 불렀었다는 이야기겠죠? 조현병이라는 그 병명 대신에 딴 병명으로 뭐였어요?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아, 근데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 조현병이라고 그렇죠.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그냥 정신분열증은 뭔가 그냥 어감도 안 좋고 그렇죠. 저 사람이 정신분열 환자야. 정신병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은 신경정신과를 그래도 왜 우울증 요즘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가고 마음이 아프면 신경정신과 가라 이런 좀 시각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서 뭐 약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어 이 얘기가 옛날엔 되게 숨기는 얘기고 누가 알까봐 막 근데 그 알까봐 막 이러는 게 쟤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누가 할까 봐서 이걸 숨기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분열증도 사실은 뭐 그거랑 다 거의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조현병이라고 이제 바꾼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그렇죠. 어떠한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저 사람 정신분열증이야라고 얘기하는 네. 것과 저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러니까 의학계, 그다음에 국어학계, 법학계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논의 끝에 이 용어를 그럼 조현병이라고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바꾼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병은 다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네. 어감 자체가 안 좋잖아요. 정신병 어감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건 의학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학계 안에서도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 신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의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의미에서의 의학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신경 혹은 어떤 근육 혹은 무언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어떤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정신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그걸 어떤 의학 범위 안에서 병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허구다, 신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논쟁 자체가 이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은 큰 부분은 그 육체적인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다리가 삐었다, 혹은 뭐 피부가 어디 뭐 골맞다, 혹은 살이 갈라졌다 이런 것들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병일까요? 아니죠. 동물들도 있고 그렇죠.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인간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동물들도 그렇죠. 걸리고 개들도 있죠. 암 걸리고 그쵸, 다 그쵸. 똑같이. 예를 들어 눈이 멀었다 그럼 인간만 그런가? 아니죠. 아니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인간의 동물적 어떤 부분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사들도 많이 안 해봐서 그럴지 몰라도 동물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혹은 어떤 그 모습들 중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쵸.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달리기 하는 능력, 그건 개들과 인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쵸. 어쩌면 개가 더 빠르고, 근데 이제 다리가 다치면은 개도 뭐 못 뛸 거고, 인간도 못 뛸 거고. 네. 그러니까는 그 질환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혹은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인간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망가져도 인간이 망가지겠죠. 개들은 그걸 그렇죠, 망가질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언어. 어, 언어의 능력은 동물들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망. 많은 뭐 논의들이 있죠. 네. 근데 야옹 이런 것도 저는 그들의 언어인가?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동물도 언어가 있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거와는, 특징, 그쵸. 그거는 그 동물들의 언어하고는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에게는 언어가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하는데 혹시 어느 누군가가 반론을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이든 뭐 공개 토론이든 얼마든지 네. 저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뭐 TV에 산다든가 누가 아는 학자가 발표한다든가 봐왔지만 아직까지 저를 설득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동물에게는 언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사회화 능력이 없습니다. 네. 군집 능력은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그렇죠. 다니니까 근데 때를 지어서. 동물의 군집과 또 인간의 사회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르죠. 다른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언어 능력이 있는데 아주 약한 단계고 이게 복잡한 단계로 가는 것이 인간의 언어지 본질은 같다. 그런 설명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계단 혹은 단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개미는 가장 하등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포유류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사자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원숭이 좀 더 올라가면 이런 단계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동물 생태학이면 충분하다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그거는 이제 충분한 설명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지죠. 인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의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정신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쵸.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약간의 생각을 하고 뭐 반응을 하고 이런 걸 그렇게 정신세계라고 표현하면은 그 정신세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만 있는 그 정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정신의학은 계속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외과적 그런 문제에서는 특별히 인간만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을 따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신에서는 그게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정신의학에서는 이게 동물학적, 그러니까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질환인지 혹은 인문학적 의미에서의 질환인지 이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과적 수술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부위를 찍어야 수술을 가능하지 그쵸. 대충 이쪽 어디쯤 아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위치를 짚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신 질환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질환인지 혹은 인류학적 질환인지 이거를 분명히 이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을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지금 뭐 수십 년 됐지만 그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조현병 다시 돌아오면은 네. 조현병은 인문학적 병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쵸. 개들도 그리고 고양이 닭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신병이죠. 그렇지만 그건 생물학적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조현병은 인문학적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현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거는 인문학적 정신병,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 지금까지 조현병을 접근하는 접근 방법은 생물학적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증후군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던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망상 가지고 있다, 네. 환청이 들린다, 네. 아니면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증후죠, 증후.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것이 뭐냐? 감기는 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코가 나온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건 증후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되는지는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를 유발하는 그런 그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많은 병이 그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렇게 증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 정확한 정체를 밝힌 데 있어서 한계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이 의학계에서도 인문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것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같이 밝혀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대화가 이제 부족한 건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증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이니까 정신 분열이 영어로 하면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할까 원래 말뜻 자체가 네. 약간 정신 분열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이 사회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의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구성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반면에 그건 되는데 그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원활한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 사회는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조현병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병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는 사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누구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대로 이제 못하는 그런 어. 유형의 이제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증후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남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옆 사람이 귀찮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증상이 나올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현병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제 끊어졌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기사 한번 보셨잖아요. 네, 뭐 제가- 딸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그 두 기사를 제가 이제 한번 같이 다뤄보자고 네.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친딸을 둔기로 때려서 사망하게 이르렀다. 그 조현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다 조현병 때문에 이런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내용의 기사 첫 마디가 2009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범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다른 병력을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혹시 무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걸요? 그러면은 기사를 2009년부터 무좀 치료를 그렇죠. 받아오던 70대 A 씨가 그렇죠.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게 사실관계가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사실관계. 근데 이게 정확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 하니까 정신 관련된 거라 하니까 A 씨라고 나왔으니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어쨌든 딸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하는 이런 가족 간의 이런 범행은 일반적일 때 정신적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이 불안정한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요. 조현병이 맞아. 아니라 조현병을 하더라도 꼭 앓지 않더라도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중요한 일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배가 막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그 복통이 그 큰 일을 앞두고 남긴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복통이 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정말 정신 없을 때는 진짜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무좀을 이제 예를 드렸지만 그 사실관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1% 정도의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어떤 통계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계가 실제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통계보다 더 낮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살해를 범할 그런 확률과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살해를 할 확률 뭐가 높을까요? 저는 무좀 환자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 정신병이라 한다면 인간에게만 생기는 그런 병이냐,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병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의 어느 능력에 관계되는 그런 병이냐, 어떤 언어의 상실이냐, 아니면 사회적 능력의 상실이냐,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의 상실이냐, 아니면 욕구를 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고장이 나서 나온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국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의 병이냐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죠.
그 어떤 증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후군을 가지고 그 증후군의 하나의 경우를 하나의 어떤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이 사람이 뭐 조현병 환자더라, 아니 이 사람이 뭐 독신이라더라. 독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치. 독신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일 수 있죠. 근데 조현병 환자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기사가 정말 잘 써져야 주어를 잘 잡고 쓰는 거라던가 이렇게 기사를 아무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기사를 아까 먼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다룰 거예요 하면서 기사를 저한테 주셨을 때 이러면서 봤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주변에 조현병 환자를 우리가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 정신이 어떻게 맨날 건강하겠어요. 몸도 겨울에는 감기가 들고 감기 든 사람 옆에 가면 옮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 정신도 똑같이 뭔가 아플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아플 때는 신경정신과 가서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서 좀 후련하게 푼다든가 약 처방이 필요하면 약도 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그 정도의 이제 심해서 뭐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심하게 아플 경우엔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받고 처방받아서 약으로도 낫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린 누구나 다 조금씩들은 그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정신분열증들을 그렇게 뭐 과한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정신일 때가 있다가 어떤 때는 막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의를 할 때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늘 전제로 그렇죠. 하고 그 있거든요. 얘기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띵하고 뭐 약간 으슬으슬 추울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 그런 증상 가끔씩 있지 않나요? 그럼 어디부터 감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프로이트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상에서의 그 병리 현상.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실어증이에요? 나도 가끔 말 더듬고 단어 생각 안 나는데 내 머릿속 생각과 말이 따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디부터 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전혀 고통이 없지만 남들하고 다르니까는 나만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 경우도. 아니면은 이런 거죠. 고통이 전혀 없으면 괜찮은데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하고 나하고 다른데 전혀 나 괜찮아. 고통이 없어. 그러면 그걸 병이라고 봐야 되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병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불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하고 다르니까 불구라고 하는 것이지 남들이 똑같이 그러면은 그건 불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을 우리가 되게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 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그 상대적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신분열증을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 이게 정신분열증을 최근 들어 조현병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걸 다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현병은 뭔가 되게 심각한 정신병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조현병 환자가 최근 들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에는 조현병 앓고 있는 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좀 험한 기사, 무서운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 병 때문에 진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기사를 보면 보는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밖에 안 읽히거든요. 오늘
소장님께서 이렇게 무좀 치료를 받던 70대 A씨가 이렇게 바꿔 읽어도 이게 같은 결과인데 이게 그런 무좀 앓는 사람 다 무서워 앓는 그러니까요. 사람 무서워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되게 좀 새로운 시각을 받고 또 한 번 느끼는 건 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거. 그리고 기사를 보는 대로 사실은 또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파헤치거나 막 또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현병을 앓던 70대 A씨가 어머 딸을 그랬대. 어머 조현병 무서운 건가 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조현병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보도가 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판단의 능력 같은 거. 다만 우리가 자주 안 쓰다 보니까는 숨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비판적인 사고, 우리가 보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뭔가 이게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거 뒤져보면은 바로 이제 뭐 발견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들은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이랄까? 뭐 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그런 걸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분한 어떤 아니면 뭐 한가할 때 뭐 보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판단 능력,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화 능력, 아니면 어떤 그 도구를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닦아 나가는 거. 뭔가를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인문학은 아니거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인문학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전을 많이 읽는 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이미 내 내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 내재하고 있는 이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기름치고 닦는 거 이런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인문결 연구소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현병 치료는 좀 가능한가요? 약물 치료가 이제 있는데 그걸 인문학이랑 좀 연결해서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하거나 이런 물론 약물 치료 같은 것은 이제 의학에서 이제 네, 저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인문학적인 그다음에 그 의학적인 두 분야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꼭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그쵸. 많은 언어학자 혹은 인문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이고 치료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물론 그 약물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회의적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물론 공인되어 있는 그런 치료는 분명히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또 다른 시각을 또 배웠습니다. 저는 참 오늘 늘 재밌지만 오늘도 아주 뜻깊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는 이제 조현병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댓글 AS 코너에서 또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즐거우셨길 바라며. 네. 예.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소장님 그렇게 하기로 하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하시죠. 네, 뭐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인문학으로 보는 시사 우리 이 코너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많이 보이는 이런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제 되짚어보는 그래서 이 코너를 꾸준히 보신다면 상당한 인문학적인 어떤 시각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좀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봄을 기다리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